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거는 막연히 여러분들이 이전에 심리학자들이 공부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가져서 보기 시작한 게 심리학사였어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왜 시작을 했으며 대체 그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알려고 했을까? 뭐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까요? 저한테 뭐 정답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WPI 워크샵을 배운다라고 할 때는 WPI 자체가 뭔지를 배운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그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내 마음을 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서도 본인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그 학생 때부터 그냥 학생 때. 학생 몇 학년? 중학생 때. 중학생 때. 네. 오, 훌륭해요. 중학교 몇 학년 때?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그때 자기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거는 아직 별로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절실하고 명확했으면 맨날 몇 시에 무슨 사건으로 기억 속에 딱 바뀌었겠죠. 근데 진짜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실히 들었을 때, 그 최근이든 언제든 가장 뚜렷한 기억이 언제 있어요? 제 마음을 알고 싶다고 네. 했을 때요. 한 4년 전. 4년 전. 자, 4년 전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회사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네. 네. 하다가 우연히 그 상담 같은 거 네. WPI를 친구가 받고 네. 저도 이제 받을 때 그때. 자, 이런 경우가 자기가 진짜 내가 힘들다. 내가 사는 게 힘들다. 그럼 이게 뭐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힘들거나, 아니면 뭐 같은 상사,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나을 텐데라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는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또는 우리 부모가 누구였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마음에 대한 궁금함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뭐 누구 때문이고 우리 환경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이 워크숍에 오지 않은 대부분의 리얼리스트 성향의 분들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돈을 조금만 더 많이 벌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인간이 사라지기만 하면, 대통령이 바뀌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분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거의 70~80%의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좀 특이하게도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이 어떤 건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걸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인간은 언제쯤부터 자기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라는 질문 던져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언제쯤일까요? 언제부터? 인간 중심. 인간은 언제부터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될 때부터? 네. 그랬을 때 서양 철학에서는 이 서양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아직도 인간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수천 년부터 있다고 하지만, 그때 인간은 항상 왕을 이야기하거나 권력을 가진 인간이지, 일반 백성은 말로는 백성민이라고 쓰지만은 실제로는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게 이 동양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에요. 지금 뭐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 시진핑이 중국몽 이야기할 때, 그럴 때 그 인민은 그냥 먹여 살려야 되는, 지도자가 키워야 되는 개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인간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 뭐 노동력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우리에게 표를 주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람일 수도 있는 내 거예요. 사람. 그렇죠. 내 사람. 아, 그렇지 않으면 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개돼지 취급을 하는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언제부터일까요인데, 이게 이제 그냥 동양과 서양에서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데,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는 건 아직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가 철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서양에서는 신이라는 존재와 더불어 인간이라는 존재를 설정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중세 시대에는 인간이라는 거를 물론 다 알지만은 그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성경책에 있잖아요. 흙으로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여기에 따른 역사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 오늘 그냥 또 가세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라는 거를 인간 스스로 사유하기 시작한 게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신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이 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때 데카르트가 이 말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였냐 하면 데카르트는 블란스 사람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블란스에 있으면 화형을 당하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도망가가지고 네덜란드가 그 당시 유럽에서 도시국가로서 암스테르담 일종의 도시국가로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망가가지고 도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좀 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위험한 생각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신의 명령이나 의지에 따라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선포했는데 나름대로 천명했는데 철학자로서 그것이 과학의 입장에서 인간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탐색하기 시작한 건 18세기, 19세기가 됐어야만 그로부터 200년이 더 지나서 진짜 인간이 그러면 신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생각하는지 행동하는지 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심리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탐색을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봤자 150년 내지 200년이 되지 않는 활동이라. 경제학만 하더라도 200년이 넘어요. 경제학도 거의 300년이라고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심리학은 그거보다 훨씬 이후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그럼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는 것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에서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마음이라는 걸 가정하지 않을 때 가장 인간에게서 있는 건 뭐예요? 신체예요. 그러면 이 신체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추론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해부학이 발전하고 신경에 대한 탐색을 하면서 이 신경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신경의 에너지, 그게 혹시 영혼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에서나 전통적으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은 신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그 인간 개개인의 마음이라는 생각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일단은 신체를 가지고 이 마음에 대한 탐구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 심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트라는 사람이 1876년에 라이프니츠 대학에서 자기가 실험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신경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그 신경의 움직임과 어떻게 시간의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게 보통 대학에서 가르치는 심리학의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한 트랙이었다면, 재밌게도 1890년대쯤에 이 어떤 의사가 본인이 대학에서 계속 남아가지고, 의사가 아니지 의대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대학에서 계속 남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독일에 있는 의대 학생이었는데, 독일에서는 대학에 남아서 연구를 하려면 독일 사람이어야지 유태인은 연구를 하는 자리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연구를 하는 자리라는 걸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 알겠죠. 유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의대에서 졸업해가지고 환자 치료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법대를 가가지고 변호사를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예요. 그 말은 문명화된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직업 활동은 가장 천박하고 밑바닥의 직업 활동이라는 것을 독일은 아주 잘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천박한 거는 유태인들이 해도 돼,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프로이드였어요. 프로이드는 그래서 의대를 계속 남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이제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개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환자가 안 와. 왜? 지금 당장 의대 졸업해가지고 뭘 하는데 자기가 뭘 그걸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자기가 개업하기 전에 잠시 블란스에 가가 6개월 동안 연수를 받는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히스테리 환자를 블란스에서 치료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히스테리 환자가 왜 생겼는가. 지금 히스테리 환자는 지금 우리로 보면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 아주 그거를 그 당시에는 유로시스 또는 노이로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다 독일 말인데, 유로시스 환자예요. 사이코시스 환자는 히스테리 하는 부분에서 지금은 유로시스와 사이코시스 뭐 이렇게 구분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아주 다양한 정신병명으로 구분하는데, 그 당시에 의사들한테 가장 희한한 환자들이 바로 히스테리 환자예요. 히스테리 환자는 그냥 뭐 히스테리 부린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보면 그런데요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이게 로맨티스트와 매뉴얼 성향이 많은 분들, 로맨티스트에서 트러스트 수준이 상당히 낮은 분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이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아주 힘든 상황이 되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우울증 증세로 진단받아 가지고 병원에서 약 먹고 조금만 지나면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가서 보고, 와, 저게 왜 저럴까? 근데 그 당시 의사들도 이런 히스테리 환자들의 문제들은 여자들한테 훨씬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문제다.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가 뭐가 있어요? 자궁이 이상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샬코라는 블란스 이 의사는 그 히스테리 환자만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유럽에서 최고의 과학자로 꼽히는 의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자 히스테리 환자만 본 게 아니라 남자 히스테리 환자들도 다 봤었는데, 그때 샬코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히스테리 환자는 내가 잘못돼서 그럴 거다라고 주장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들한테 계속 남아있는 게, 이 모든 정신병은 내 신경에 문제가 있고 신경 전달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 폭탄이 심어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라고 정신과 의사는 계속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인 메디컬 스쿨에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가장 1차적인 거거든요. 프로이드는 사실 거기에서 조금 다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 히스테리 환자를 이 최면을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개업하고 나서 히스테리 환자들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왜 받았냐면 히스테리 환자는 가장 그 당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자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모르는 환자고 그래서 대부분 의사들이 맞기를 가장 싫어했어요. 근데 어차피 손님이 안 오는데 뭐 오는 손님 가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오는 히스테리 환자만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히스테리 환자 오면 닥터 프로이드한테 가세요. 다 보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문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프로이드가 쓴 책이 히스테리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썼어요. 어쨌든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결국에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성격에 대해서 안다든지 마음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는 그것이 단순히 마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도 있지만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세를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전에 의사들이 신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치료를 하는 거에서 그것이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또는 규정하지 못했던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 마음의 문제에 의해서 신체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보통 히스테리 환자는 뭐 팔이 안 움직인다든지 목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안 된다든지 뭐 몸에 상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신체적인 증세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전혀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갔다고 이야기한다든지 뭐 자기가 공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주라고 믿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당시 사회 사람들한테는 대체 이게 정신 소위 말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해서 격리를 시킬도 되는데 격리시킬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기적이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그러면 굳이 격리를 안 시키고 뭔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 환자들은 상당히 그 시대에서 웬만큼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격리 수용돼 가지고 완전히 지낼 수는 없고 얘가 지금 아프다고 그러고 이상하니까 분명히 이거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정신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로이드 나름대로의 치료법과 또 그 이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프로이드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를 그 자체를 탐색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자기한테 오는 환자들을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그 당시에 의사들이 병이라고 지칭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아주 특이한 환자들을 자기 나름대로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병이 단순히 신체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마음과 신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함으로써 놀라운 20세기의 최고의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거를 배우는 사람들을 프로이드가 처음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환자들을 보는데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기도 한데 자기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물어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수요 모임이랄까 수요일마다 자기 집에 자기 친구들 불렀어요. 친구들이라 해봤자 다 유태인들이 많았고 의사들이 많았으니까 불러가지고 자기 환자들을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도 보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게 수요 모임이라고 시작했는데 그게 매주 수요일마다 했는데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프로이드가 손님이 없어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2년 3년쯤 지나는데 그런 환자들이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최고의 국제도시였어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번화하고 부흥한 그였는데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우리 병원에도 이런 애가 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게 2년쯤 지나서 비엔나 정신분석 협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럽 정신분석 협회 만들어지면서 이제
마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학회로 형성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저는 책을 읽다가 항상 생각하는데 이거는 의사들한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준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격리 수용만 시켜야 됐던 그 환자들에 대해서 아주 우아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프로이드는 공유를 하게 되고 그거를 아주 전문 직업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과 의사는 프로이드 이 방법으로 마음을 이해하고 치료해 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 중에서 10%도 안 돼요. 정신과 의사가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 중에서 10%도 안 되고 5%나 되나? 5%도 안 될까?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프레임에서 마음을 보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뇌나 우리 신체의 신경계 대부분은 뇌죠. 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환상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과 의사들이 받는 의학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 이게 이제 그렇게 됐냐 하면 1940년 50년까지만 해도 정신의학이라는 것 자체를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그 프레임에서 외에는 거의 마음의 작동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의사들이 진찰을 하다가 자기들이 아주 통념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잘 규정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들을 정신과로 리퍼는 많이 해요. 근데 정신과에 리퍼를 받는 의사는 이 환자가 이런 행동을 왜 보이는 겁니까? 라고 하면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 뇌 회로가 잘못됐습니다. 그 뇌 회로가 어떤 건가요? 뇌에 있는 회로가 회로지 뭐. 이런 수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어떤 치료요? 약을 드세요. 그래.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면 195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는 의사들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약물 치료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의 1950년, 60년대까지 프로이드에 의해서 정신병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인정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신분석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하는 게 치료 효과가 상당히 더딜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정신분석은요 보통 받으면요 이 10회, 20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00회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조금씩 나아진다고 하지만은 보통 그 나아지는 게 뭐 이 5년, 10년 기본이 되니까 프로이드한테는 엄청 도움이 됐겠죠, 그죠? 예, 프로이드의 경제 사정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 저 까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기분 나빠할 텐데 프로이드 할아버지는 사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다라는 거를 본인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 정신역동이라고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킨다는 이 논리에서만 끊임없이 그 사람의 문제를 접근해 왔지 그 사람이 현재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자기를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했고 그러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믿고 있는가 또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조차도 그 당시에 프로이드는 단어로도 쓰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무슨 단어로 쓰냐면 그게 퍼스널리티라는 이야기.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구분되면서 자기의 마음이 어떤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그 사람의 성격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퍼스널리티라는 이 용어조차도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퍼스널리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인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보통 저 사람 인성이 좋아, 저 사람 인성에 문제가 있어
라고 사용할 때 그 인성이라는 건 퍼스널리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캐릭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인성이라고 말할 때 퍼스널리티하고 캐릭터조차 구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캐릭터는 서양에서도 캐릭터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캐릭터 베이스된 교육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럴 때 캐릭터는 뭐가 기본이 되느냐 하면 모럴이라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morally grounded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 캐릭터하고 퍼스널리티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 또 다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인성이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다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지 퍼스널리티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않고 퍼스널리티라는 말은 실제로 마인드, 그 사람 개인의 인디비듀얼 마인드 그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individuality라고 표현을 해요. 개체성,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을 이야기할 때 퍼스널리티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내일 방송되는 3부에서 계속됩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